오는 거 항상 올바르기 위해서. 내가 너네들이 제일 끝발이니까. 드시는 네, 노래 한번 가지고. 자, 다 오셨죠? 예. 이 가운데는 방송 저기 카메라 때문에 저희가 조금 비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자, 방송실 어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국민혁명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문재인 정권 교체를 바라는 5천만 우리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혁명당 정책위 의장 성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완전 엎드려야 것 같네. 자, 오늘은 국민혁명당 청년당원 교육, 이게 제가 써놓은 거 기억이 안 나요. 자, G2코리아 위원회에서 청년당원 교육을 지금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충근 박사님을 모시고, 중국이 이제 무너지고 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만주수복을 할 거냐, 이런 주제로 이제 제가 이게 수업을 하는데 언제까지 아까 하는가 이충근 박사님께 물어보시더라고.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오른쪽에 보시면은 2040년 G2 코리아 GDP 8만 불 만들겠다고 돼 있는데 2040년까지 해야 됩니다. 박사님, 저 2040년 되면 몇 살 되십니까? 아직도 죽으려면 한 20년 남겠네요. 이거 2040년까지 우리가 내일 토요일 날은 여기 모여가지고 국제정세도 공부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박사님 조금 쉬시면은 또 다른 분이 또 나오시고 해가지고 우리 청년 교육을 좀 이렇게 계속 이제 상설화 했으면 합니다. 저기 청년이 어디까지 청년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관에 들어가기 전에는 다 청년이지 뭐. 자, 오늘은요 저기 고영일 대선 후보, 국민혁명당도 대선 후보가 있습니다. 고영일 후보님 나오셨고요. 저기 그리고 저기 우리 구주아 변호사님은 서초. 이름이 높게. 네, 제가 지금 이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는데, 국민혁명당 TV에 저희가 앞으로 계속 방송을 올려놓을 겁니다.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재편집해가지고 퍼뜨려 주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사진들은 좀 찍으셔가지고 SNS로 퍼뜨려 주시고, 그리고 국민혁명당 선대본부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저희가 후보님들 저 후보님들 그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놓을 테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우리 고영일 후보님께 내가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고영일 후보님 제주도 고시라고 들었는데, 러시아에도 형님이 러시아에서 아주 유명하시다면서요? 네, 제가 러시아 말을 할 줄 압니다. 여러분 몰랐죠? 학교 다닐 때 이게 러시아 해양대학 이 선박이 실습선이 우리 학교 해양대 부두에 정착을 한 거예요. 이 정박을 했습니다. 근데 제 친구가 자기 러시아 말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 형이 국정원 러시아 담당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러시아 말을 하는가 보다 해서, 그래서 그 러시아 실습선에 가서 그 친구 보고 야, 러시아 말 해봐 했더니만 그 러시아 그 선박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르바초프! 러시아 말은 러시아 말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부인도 못하겠고, 다만 그때 외쳤던 제 형님 이름이 고르바초프였습니다. 네, 러시아에 가면 이제 고주몽의 후예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고르비 형님 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러시아를 오늘날의 러시아를 만든 분. 이상입니다. 잠깐만 쉬어가는 페이지로요. 구조 변호사님 나와주셨는데, 여러분 라면 중에 가장 좋은 라면이 뭔 줄 아십니까? 국내에서 나와 있는
라면 중에 가장 좋은 라면. 구두와 함께라면. 이거는 상금 있는 건데. 자, 봉투 열렸다. 갈때 이거 저 새우깡 사 먹으십시오. 이게 상금은 이게 방송에 나가는데 이게 이제 이래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먹겠습니다. 자, 이제 후보님들이 한테 우리가 이제 이 아직 이름도 낯설고 하니까 후보님들 이름을 좀 머리에 새기기 위해 가지고 후보님들은 말씀하시기 전에 관등성명을 해야 돼요. 관등성명. 제가 호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구주아 변호사님은 호가 뭐야? 서초갑이야. 서초갑. 딱 말씀하시기 전에 서초갑 구주아, 서초갑 구주아 이걸 해야 되네. 우리 고영일 후보님은 저기 대선 고영일이에요. 대선. 대선 고영일. 대선 고영일 서초갑 구주아 이게 계속 머리에 이게 인이 박혀야 됩니다. 이 혹시나 말씀을 하실 때 그거 이야기 안 하면 야 머리 박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박사님 저기 지금 중국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저 망하면 우리 저 만주 좀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이크 있습니다. 마이크. 이거 만주를 그러니까 고구려가 우리나라냐 아니냐부터 답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국제정치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토가 불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독도가 왜 우리 거냐? 옛날부터 우리 거에서 우리 거가 아니에요. 독도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겁니다. 국제정치학에서는 이게 누구 땅이야? 누가 갖고 있는데 A가 갖고 있냐? 그럼 A 땅. B가 갖고 있냐? 그럼 B 땅입니다. 지금 현재 고구려는 저쪽은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못 하는데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권리는 그게 옛날에 우리 땅이었어가 제일 강한 권리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 있던 나라가 고구려인데 고구려가 신라에 가까운 나라냐 당나라에 가까운 나라냐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뭐 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는 역사책을 다 썼어요. 그게 동북공정이라는 겁니다. 걔네들은 공부하는 건 다 공정이라고 그러는데 동북, 중국의 동북지방에 대한 역사 연구해가지고 고구려가 옛날 중국의 지방정부 중에 하나였다는 거라.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네가 힘약해졌을 때 고구려를 한국한테 뺏기지 않을 준비를 학술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으로도 이겨야 되는데 능력으로 이기면 됩니다. 능력. 내가 아까 국제정치 할 때 미래 우리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조지 프리드먼 박사가 그 사람이 한국은 곧 통일할 거다. 언제 통일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곧 통일할 거다. 물론 이제 대한민국이 통일할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2014년에 서울 와서 한 얘기입니다. 그 문화일보, 조선일보에 그 기사가 다 났어요. 그런데 한국은 통일하면 엄청나게 나라가 세질 것 같아. 어느 정도로 세지냐면은 일본도 쩔쩔매고 중국도 쩔쩔맬 거야. 그러면서 아마도 2040년, 지금부터 18년 남았습니다. 2040년에는 만주가 한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만주가 한국 땅이다까지는 안 했는데 그 학자들이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는 거죠. 만주는 한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2040년에. 그때 내가 93살인데 와서 볼 거야. 내 예측이 맞았는지. 나는 조지 프리드먼보다 젊으니까 그보다 어리니까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120살까지 다 살 거거든. 그 미래학자들은 세계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미래도 아는데 이제 120까지 살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내가 황우석 박사한테 10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자기가 돼지를 기르는데 집에서 기르는 꿀꿀이 돼지가 아니라 한 마리에 5억 원짜리 돼지랍니다. 5억. 묵인 돼지. 그 5억 원짜리 묵인 돼지인데 걔가 다 바깥길 수 있대. 위. 사람 위가 고장났냐? 그럼 돼지껏 띄어서 사람에다 갖다 붙이고, 간이 고장났냐? 돼지간 갖다 띄고 붙이고, 심장 다. 그래서 이 사람이 농담을 하는데 심장이 제일 어렵답니다. 내 과학 얘기하는 건.
돼지껍 쪄서 살에다가 붙이고 간이 고장나냐? 돼지가 갖다 띄고 붙이고 왜 이렇게 나오지? 예, 심장이 어려운 이유가 사람 심장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죠? 안 된대. 이거 혹시 고장나면 돼지로 바꾸실 분 계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겁니다. 우리 저기 보면은 12대 공약 이런 거 통일로 가고 지금 몇십 년 동안 통일 얘기가 없는 거라 통일 왜 하는데 통일하면 얼마나 우리가 안전해지고 힘이 세져요. 행복해지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는 임무가 하나 더 생겼어. 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왜 우리가 저 사람들 우리 동생들 형님들인데 불쌍한 사람들이 저러고 놔두고 그냥 있어. 그러니까 통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국민혁명당 우리 뭐 훌륭하신 분입니다. 전부 아주 최고 훌륭하신 엘리트들이고 나라를 구하는 애국심 있는 분들이고 우리가 이런 분들이 다 대한민국을 엘리트 정치가가 되면은 우리는 통일 강대국을 건설할 수 있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신데 그거를 국제정치학자들은 통일 강대국을 만들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얘기를 이 기독교 언어로 번역한 것이 예수한국 복음 통일입니다. 다 통하는 거예요. 이거 한국 기사가 통하는 거예요. 예수한국 복음 통일, 자유민주 강대국 건설 똑같은 거예요. 이제 버릴 이야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저 고영일 후보님한테 일단 한번 이제 물어보세요. 저기 대국민 약속, 국민혁명당 대국민 약속에서 세금으로부터 자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세금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제 최근에 여기 집을 안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집을 가질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집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집을 국가의 법원에 등기 신청을 하고 집을 나의 소유권으로 등기할 때 돈이 취득세, 등록세 들잖아요. 취득세, 등록세를 다 받습니다, 국가가. 근데 내가 집을 가질 때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있습니까? 없어요. 취득세, 등록세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거 받아놓고 내가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10년 내고 나면 나 은퇴했는데 집 하나 딸랑 있는데 애기들 물려줄까 말까 한데 아니면 이제 은퇴 자금으로 팔아 쓰려고 했던 그건데 아니 은퇴한 사람이 세금 낼 돈도 없어서 근저당 얹혀서 세금을 내야 되는 나라. 여러분 이게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채 있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 팔든지 말든지 등기할 때 국가가 돈 받아갔으면 됐지. 왜 계속 있다는 그 부동산 하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세금 내서 나중에 10년 지나면 그 집을 팔아야 되냐고요. 국가 해준 것도 없이. 자, 이런 거에서 종합부동세, 부동산세 없애겠다 이런 거예요. 약화가 아니라 약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수주의자 양심이라든가 보수주의 혁명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에요. 보수주의는 이 재산권 중에서 사유재산권하고 이 자유권을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공무원 취임해도 총을 쏴버려요. 대한민국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음껏 국가가 유린하는 거예요. 내 재산을. 또 예컨대 최근에 전염병 예방주사 때문에 전염병에 창궐 한다고 식당에 5명 이상, 4명 이상, 6명 이상 가지 못하게 하고 이 전염병 예방주사 그걸 안 맞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거 누구 손해예요? 밥 먹는 사람도 내가 마음대로 가서 밥 사 먹을 자유를 박탈하고 그 다음에 식당 주인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니 6명이면 이 전염병이 더 잘 퍼지고
2명이면 안 퍼져요? 아 그러면 저 관공서에 청와대 구내식당에는 왜 그 수많은 사람이 밥을 그렇게 잘 처먹어요? 아니 관공서 식당에서 그 수천 명이 추가 먹는데 식당은 퍼지면 거기는 안 퍼집니까? 맞습니다. 그게 영업할 수 있는 자유, 그 재산권이에요, 재산권.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제한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래 관에서 하니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 엊그저께 여기 르메이르 빌딩 어제 가서 식사하려고 우리 광화문 집회할 때 늘 가서 끝나고 나면 밥 먹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가봤더니 문 닫았어요. 불고기죠. 예, 문 닫았습니다. 아휴.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그 성상 위원장이라든가 저도 백신을 안 맞았습니다. 들어가면 백신 검사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 먹고 싶어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사무실 들어가서 도시락 시켜 먹자. 도시락만 시켜 먹는 거예요. 옆에 식당이 그렇게 많은데 이게 재산권, 우리 영업의 자유를 다 박탈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세금이라는 거예요. 세금. 그 다음에 우리 소득세,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 최고 소득세율이요 45%입니다. 재산의 반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택시 기사들도요 많이 안 벌어요. 적당히만 벌어요. 왜? 더 많이 벌면 세금으로 다 가져가니까 반을 뜯겨가니까 그 이상 뜯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소득세를 45% 해버리면 누가 많이 벌겠어요? 45%? 네, 45%.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20%가 적당하다. 그리고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면서 대한민국의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맞아. 그러나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지탄받고 미움받는 사회가 대한민국인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세금은 성경에 세율이 나와 있어요. 요셉의 토지법 5분의 1 내라고 하잖아요. 잘 사나 못 사나 20% 내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사는 사람, 부자도 20% 국가에 기여하고 못 사는 사람은 비율적으로 많이 못 벌어도 100만원 버는 사람은 20만원 세금 내는 거예요. 80만원은 내가 쓰고 1000만원 버는 사람 200만원 내고 800만원 내가 쓰고 1억 버는 사람 8천만원 자기가 쓰고 2천만원 내고 공정한 거예요. 단일세율로 해서 20% 개인소득세는 정하면 뭐가 사라지느냐? 탈세한 일이 사라져요. 부자들 탈세 안 해요. 20% 내고 나머지 80% 쓰지.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적게 거둘 것 같지만 탈세만 막아도요 우리나라 세금이 차고 넘쳐요.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우리나라 세금 걷어서 우리 2022년도 예산이 추경 예산까지 포함해서 637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5,200만. 그런데 독일이 예산 많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예산이 많을 것 같습니까? 독일은 8,300만 인구의 우리보다 부자 나라고 또 우리보다 큰 나라예요. 선진국 중에 선진국인데 어느 나라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산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독일이 많겠죠. 8,300만 인구에다가 우리보다 복지도 좋고 세금 쓸 것도 많을 건데 근데 독일 예산은 597조입니다. 4,400억 유로. 그러면 누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5,200만인데 637조를 정부가 쓰고 독일은 8,300만 국민인데 597조밖에 안 쓰고 40조를 우리가 더 써요. 어딘가 세금이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안 걷어도 될 세금을 작년에 60조 더 걷었습니다. 그 60조는 안 걷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금을 그런 식으로 45%, 그 다음에 법인세는 우리나라가 27.5%를 최고세율입니다. 그러나 OECD 국가는 선진국을 말해요. 선진국 평균은 22.9%입니다. 그러면 세금 도둑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세금을 낮추면 중국 같은 우리 기업들 다 와요. 삼성전자 왜 텍사스에 20조 투자해서 공장 짓습니까? 10년 동안 세금 안 받는데요. 10년 동안 세금 면제시켜준다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22.9% 미만 19%로 법인세를 낮추면 다
다 돌아와요. 텍사스 갔다가도요. 아이고 나 죽을 때 이재용 회장이 이럴 겁니다. 아이고 나 죽을 땐 한국 가서 죽을래. 기업이 공장을 세우면요. 삼성전자만 가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납품업체 다 따라가야 돼요. 야 같이 갈래? 죽을래? 같이 가야죠. 이런 거. 야 나 대한민국 다시 돌아갈래? 같이 갈래? 죽을래? 같이 가야죠. 20조짜리 공장에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그거 한국 오면요. 세율만 낮추면 한국 오지 말라고 해도요. 애플도 오고 그 다음에 우리랑 경쟁하는 TSMC도 와요. 대만 업체도. 그리고 유럽 업체들 다 와요. 세금 낮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장들이 많아지고 기업이 커지면요. 세금 19%만 매겨도 우리 세금은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세금,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우리 상속할 때 많은 건 상속 안 해요. 기업만 상속세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번 재산 남한테 국가한테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내 자녀한테 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증여? 내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게 그게 자유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증여세, 상속세 그것도 거의 50%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2세에게 상속될 때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2세에게 물려주려고 하면요. 상속세 뜯어가고 나면 2세가 상속세 내려고 그 기업을 팔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기업은 남이 와서 경영하게 돼요. 남이 와서. 100년 동안 버텨낸 기업이 대단한 거예요? 아니면 신생 기업이 대단한 거예요? 100년 동안 버텨낸 기업은 그 기업의 노하우가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신용도 그렇고 그 고객들도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걸 다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상속세, 증여세 전부 다 폐지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한 채 있는 집 팔았는데 양도소득세 뜯어가면 어떡해요? 한 채 팔아가지고 작은 집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큰 집 팔아서 작은 집으로 갈 때 양도소득세 다 뜯기고 나니까 작은 집만 있는 거예요. 쓸 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세금을 도둑질을 해서 세금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본적인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기 때문에 요거 세금제도 완전히 싹 갈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우리 국민들, 그러면 돈 쓸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생긴 거예요. 돈 쓸 자유를 회복하겠습니다. 자, 돈 쓸 자유를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법을 만드는 또 국회의원인데 그러면은 우리 앞으로 서초갑의 구주화 변호 후보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들어가야지 뭐 법을 만들든지 하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서초갑의 구주화 후보님 개인 소개 좀 해주시고 어떻게 실현을 하실 건지 이게 좀 금방 들은 이야기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서초갑의 국민혁명당 예비후보 등록한 구주화 대변인입니다. 지금 고영일 변호사님 말씀하신 세금 관련해서 지금 제일 문제되는 세금은 이제 저희 서초갑에서는 당연히 종부세죠. 당연히 폐지해야 되고요. 종부세 자체가 꼼수예요. 맞습니다. 아니, 재산세 내는데 그걸 왜 내요? 더 걷고 싶다? 그럼 재산세를 올리면 되죠. 4배, 5배 걷고 싶다? 그럼 재산세 4배, 5배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종부세를 왜 만들어요? 재산세 4배, 5배 올리면 욕 먹거든요. 근데 종부세를 거두면 욕을 덜 먹어요. 그거보다. 그래서 꼼수로 만든 거고요. 이중과세, 재산권 침해고, 더 중요한 것은 종부세 내는 분들의 상당수들은 이제 은퇴자들입니다. 어르신들, 70대 이상인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낼 수가 없고 내기 위해서는 집을 팔아야 돼요. 그게 바로 재산권 침해죠. 그렇기 때문에 위헌인 겁니다. 종부세는. 내가 팔기 싫은데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바로 침해라는 거고요. 지금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부동산 때문에 난리인데 전 여기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동산 규제를 그냥 싹 풀고 전체를 다 시장에 맡기면 됩니다. 시장이라는 거는요. 서울시장입니까? 서울시장 맞습니까? 시장은 절대로 물건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왜 내버려 둡니까? 시장이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속초의 중앙시장 가시면 제일 많은 가게가 뭐예요? 닭강정 가게죠. 거기 왜 닭강정 가게가 많겠습니까? 서울, 경기 전국에서 거기로 닭강정을 사기 위해 오는데 그게 이제 만석 중앙 때문에 유명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닭강정 가게가 대다수 3분의 1 거의 뭐 태반이 닭강정 가게죠. 그러니까 시장은 절대로 그렇게 만석 닭강정이 혼자 잘 먹고 잘 팔도록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명한 닭강정 집도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것이고 누구든지 가서 맛있는 닭강정을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시장을 통제해서 못 만들게 했다. 그러면은 한두 집만 있으면 그 닭강정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10만원, 20만원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장에 맡기니까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부동산은 완전히 시장에 맡기면 어떻게 되느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전부 다 풀어야 됩니다. 완전히. 왜냐면 제한된 땅에서 신규 아파트, 그 수요는 전부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예요. 우리가 빌라나 뭐 주택, 원룸에 대한 수요가 아니거든요. 그럼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려면 새 아파트를 지어야 되고요. 제한된 땅에서 새 아파트를 짓는 방법은 재건축, 재개발을 활발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모든 규제를 다 풀어야 되고요. 뭐 분양가 상한제, 이거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분양가 상한제 한다고 집값이 떨어집니까? 전혀 안 되고요. 뭐 초과이익 환수, 무슨 지금 이거 10년 동안 박원순이 완전히 망쳐놓은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집값을 올린 겁니다. 무슨 노력했다? 문재인 정권이 집값 잡으려고 노력했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왜 거짓말인 게 명확하게 드러났죠? 초기에 잡으려고 별의별 대책 다 내놓을 때 뭐가 터졌어요? 김의겸. 청와대 핵심 간부가 그때 뭐 한 거예요? 영끌 재개발 투자를 수십억짜리 한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 대출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거 하나 보면 국민들이 알아야죠. 아, 이 정부는 집값 잡을 생각이 없다. 의도적으로 올리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이걸 완전히 풀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재건축을 하는데 집값이 올라간다? 이거 좌파들이 만든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집값이 올라갑니까? 올라가요, 근데 실제로. 근데 그거는 뭐냐? 제가 적절한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티코를 타다가 티코 10년 차다가 그거 팔고 제네시스를 샀어요. 그럼 여러분의 차량의 자산 가치는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10만원짜리가 7천만원이 되잖아요. 700배가 증가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티코 팔고 제네시스 산다고 우리나라의 차값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좌파들은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차값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속고 있다고요. 재건축하자니까 뭐 고민정 그때 그랬잖아요. 투기장으로 만들 것이냐 서울을. 전혀 아니고, 재건축을 해서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헌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으니까 그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내가 헌집 짓고 헌집 허물고 새 집 짓는다고 해서 우리나라 집값이 뛴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짓 논리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3,000세대가 허물어지고 7,000세대가 올라갔다. 그럼 새로 지어지는 게 4,000세대잖아요. 근데 공급 효과는 4,000세대가 아니라 그 7,000세대 전체에 대한 공급 효과가 있습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는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라고요. 그래서 새 아파트 수요로 보면 7,000세대 전체가 다 공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차익만큼의 수요가 아니라, 그래서 엄청난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가 바로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근데 박원순이 이거 다 틀어막았잖아요. 일부러. 왜? 사다리를 놔서 절대로 집 없는 사람이 집 갖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또 박원순이 뭐 했어요?
뭐 한동을 남겨라? 문화유산? 이게 말이 됩니까? 50동짜리인데 재건축하면서 한동을 놓고 하래요. 그거는 허물지 말래요. 이거는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재건축을. 근데 실제로 그걸 받아서 하는 데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뭐 어디는 교회 하나를 남기고, 어디는 뭐 청량리에서는 사창가를 남기라 그러고, 뭐 별의별 말 같지도 않은, 실제로 했어요, 박원순이 그렇게 말을. 그거는 하지 말라는 뜻인데, 이거는 전면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활발하게 하고 규제 다 풀면 누구든지 5년, 10년, 5년만 일하면 집 살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갭 투자가 왜 그게 갭 투기가 됩니까? 부동산 투기한다고 집값이 올라갑니까? 절대 아니에요. 투기를 왜 합니까? 투기라는 게 있다면 그걸 하는 이유는 집값이 올라갈 게 예상되니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기라는 건 뭐예요? 단기 차익을 노리고 샀다 팔았다. 주변에 부동산을 그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 해요, 계속. 그게 무슨 주식도 아니고. 그냥 부동산은 투기라는 말 자체가 사용될 수 없는 성격의 그런 물건이 부동산이에요. 근데 부동산 투기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아니면 선동꾼들, 좌파 그런 선동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절대 속지 마시고 규제만 다 풀면 부동산은 완벽하게 전부 해결할 수 있다. 이걸 제가 제안합니다. 이거 우리 국민혁명당은 대선 후보님들이 지금 뭐 줄줄이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근데 큰일 난 게 있습니다. 미국의 미의회에 그 렌토스 인권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한국의 언론 탄압, 뭐 인권 유린 실태를 조사하러 방한을 하겠다는 이야기들이 슬슬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조사하러 오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렌토스 위원회가 뭐 하는 됩니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창피를 당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박사님, 근데 그 렌토스가 아니고 정확하게 치토스 아닙니까? 치토스. 이 사람이 렌토스라는 사람이 옛날 미국 국회의원 이름이에요. 지금은 안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세계적으로 인권에 관해서 이게 세계 인권을 좋게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국회에서 인권 담당하는 위원회 이름을 그냥 렌토스 위원회라고 아예 이름을 박은 겁니다. 옛날 사람이에요. 지금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서 뭐 어느 나라 독재 국가가 인권 유린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와서 조사도 하고 미국에서 이제 여론으로 일으키기도 하고 또 법도 만들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된 다음에 정말 북한 사람들은 인권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인권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과학적으로 하나 근거를 드릴게요. 지금 저도 그 식당을 자주 갔는데 불고기 아주 잘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값도 되게 비싸지도 않고. 근데 그게 뭐 문 닫았다고 그러는데 엊그제 미국 대학 중에서 의과대학이 1등인 학교가 하버드보다도 오히려 존스 호킨스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이 의과대학을 1등으로 치는데 존스 호킨스 대학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락다운은 없었어요. 락다운은 뭐냐면 아예 문을 닫는 거야. 식당에 아예 문 닫는 겁니다. 9명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통째로 문 닫는 거. 그러니까 미국은 락다운 한 데가 있는데 그 대학에서 락다운이 코로나에 기여한 효과가 0.2%라고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500명이 죽을 건데 문을 닫았기 때문에 499명이 죽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0.2%니까 500분의 1이라는 소리거든. 1%가 100분의 1 아니에요? 그거 5분의 1이니까 500분의 1인데
와 500명 죽을 것을 499명 죽는 거로 막았네. 그 락다운의 효과가 그렇다라고 엊그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다 푸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정치 아니야 정치. 그리고 작년에 우리 뭐 사랑제일교회 여기 다니시는 분들 많은데 사랑제일교회가 그냥 뭐 원흉인데 이번에 보니까 뭐 그 저 더불어민주당 당수도 권리돼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질문은 뭐 렌토스 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인권을 조사하러 온다 이런 거는 국제적으로 무지무지하게 창피한 일입니다. 그건 독재 국가들이나 당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세계 10등짜리 나라인데 그리고 말로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러는 나라가 미국의 그 유명한 그러니까 보통 뭐 그냥 인권위원회 그러는데 이름까지 있는 란토스 인권위원회 거기에서 조사를 하러 온다라는 이 쑥스러움 이게 신문에 잘 났나? 신문에 잘 안 나죠 이런 거. 저기 RFA라고 이 의회 그러니까 뭐 라디오 프리 아시아 이거는 외국 방송으로 이거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들도 이런 거 잘 보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그 후보님들이 엄청나게 설명을 잘했는데 그 미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천당은 시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Paradise is a bazaar. 바자라는 게 이제 그 우리 시장 막 와글와글하고 그런 데 있잖아. 거기 가면 별의별 자유스러운 곳이에요. 즐거운 곳입니다. 시장이라는 것이. 그리고 시장에다 맡겨두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세일해. 그럼 세일하면은 사람들이 사러 가죠. 우리가 사러 뛰어가는 것이 그 물건값을 올리는 효과를 또 내는 겁니다. 알아서들 움직이는 거라.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알아서 움직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시장에 맡기면 되는데 왜 네가 간섭을 하냐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시장에서 다 알아서 하니까. 바로 이런 그 심플한 논리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성공을 한 거예요. 이제 학자들이 싸웠습니다. 공산주의가 더 좋은 거야, 자본주의가 더 좋은 거야. 그거 가지고 100년 싸웠어요. 100년. 그 공산주의자가 나온 다음에 야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아. 그것이 공산주의는 그 이론이 호소하는 것이 심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맞아, 우리는 다 같이 잘 살아야 돼. 부자는 잘 살고 다른 사람 못 살고 그러는 건 안 좋아. 그 자본주의는 그래서 나쁜 거야. 그래서 그 사회주의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이 났고 그래서 소련이라는 나라가 생겼고 중국도 생겼고 그런데 그 나라들이 줄줄이 다 망했습니다. 내가 그 소련에서 그 소련 학자들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한국에 공부하러 왔어요. 한국에 공부하러 와가지고 한국은 이 코딱지만한 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사느냐 보러 온 거라. 여러분 소련이 망할 때 땅 넓이가 224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남한이 10만이에요. 그러니까 소련이 우리 나라보다 224회 넓은 나라야. 그런데 소련 사람 한 사람이 거주지 평균 평수가 한국보다 작았어요. 예를 들어 우리 30평 집에 3사람이 살면은 우리 나의 평수는 10평이야.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소련이 망하던 1989년에 소련 사람들 1인당 주거 평수가 대한민국 코딱지만한 나라보다 더 좁았다. 그것이 시장한테 사회주의가 졌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뷔페집을 모르더라고요. 내가 소련 학자들 왔는데 내가 데리고 다녔어요. 내가 저 연구소에 있을 때 그 젊을 때 이제 말단 연구위원일 때 소련 학자 2사람을 데리고 다녔는데 어느 날 말이죠. 이 사람들한테 이제 자유주의 자본주의 공부시킨다고 뷔페집을 데리고 갔습니다. 뷔페집. 강남에 그 아주 뭐 멋있는 뷔페집이 있었어요. 거기를 데리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쭉 돌아봐. 내가 이제 데리고 다녀서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이게 먹을 거 다 한번 쭉 돌아보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먹으면 되냐요. 그래서 아무거나 먹으면 돼. 그랬더니 많이 먹으면 돈을 더 내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돈은 이미 냈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공산주의 국가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거나 먹어도 되냐. 그래서 너 10그릇 먹어도 이미 돈 냈고 지금 물만 먹고 나가도 그 돈 다 냈어. 근데 그 경제학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닥터 짜이제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일본 가서 회를 먹어본 사람이에요.
회만 집어다 먹더라고. 그날 그 사람 인생에서 제일 회를 많이 먹은 걸 거예요. 그리고 정착 박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블라고 볼린 박사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그 한국에 먹을 거가 너무 많이 있고 자기네들은 먹을 걸 이렇게 못 본 거에 그 감정이 격해요. 눈물이 퀭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너네 놀랐지? 이게 자본주의의 마술이야 그랬습니다. This is the magic of capitalism. 내가 그 친구한테 딱 우리 뭐 쏘로만 못하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영어가 좀 엉터리야. 말이 이상한데 No 닥터리 아니래. This is the beauty of capitalism.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본주의의 아름다움이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음식이 산더미처럼. 그런데 내가 오히려 설득했어요. 야 그래도 사회주의도 좋은 거가 있지 않겠니? 이 집은 비싼 집이야. 이 집은 아무나 와서 먹지 못해. 뭐 벌써 1990년대 초반에 1인당 3만 원짜리니까 비싼 집이에요. 호텔에 붙어있던 집이고. 그래서 야 여긴 그래도 한국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는 데야. 너 이제 너네 나라 가면은 이제 옛날 그 사회주의의 장점도 살리고 자본주의 이렇게 장점도 살리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를 내. 야 자본주의가 요만큼이라 사회주의가 요만큼이라도 장점이 있었으면 우리나라가 망했겠니?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는 이제 지금 돌아가셨어요. 자기는 소련으로 이제 돌아가면은 소련을 미국과 같은 나라로 만드는데 평생을 바치겠다고. 그런데 감동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정말 콩할 만한 나라가 한국이 소련의 224분의 1이에요. 2240만 평방킬로미터. 그리고 남북한 합쳐서 22.1만. 그러니까 남북한 합친 거에 100배짜리 나라에서 남한의 200배짜리 나라에서 식량이 음식을 이렇게 많이 싸놓은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70년 동안에. 그거를 우리가 사회주의 논아먹는 거 된다고 다 그러는데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나쁜 인간은 아니에요. 내가 완전하지가 못해. 그래서 야, 네 거 만들어. 너 열심히 일해갖고 너 부자 돼. 그러면 다 해요. 근데 이거 논아먹자 그러면 다거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다거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시진핑이가 그랬죠. 야, 다 굶어 죽으면 사회주의가 무슨 사회주의냐? 밥도 못 먹는 사회주의가 어딨냐? 그러니까 부자가 될 사람 빨리 부자가 되고 말아. 그랬더니만 공산당 간부들이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거야? 그 이제 색깔 논쟁이죠. 그러니까 등석평이가 한 말이 그겁니다. 야, 고양이가 색깔이 중요하냐?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래서 그 사람이 논문을 썼는데 그게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이론, 흑묘, 백묘론 해가지고 지금 어디 고양이 색깔 따질 때냐? 우리 국민을 잘 살게 하면 되지. 여러분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는 거 모르시죠? 언제까지 잘 살았는 줄 아세요? 1973년에 한국이 앞섰습니다. 1973년에 앞선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72년에 이제 북한 놈들한테 우리나라 보여줘도 되겠다 해가지고 적십자 회담을 한 겁니다. 와서 보세요 하고. 그래서 북한 놈들이 와서 서울 와서 보고 야 이건 뭐 북한보다 하나도 못 살지 않네. 그때 이제 물론 우리나라 신문에는 우리가 북한보다 가난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정희 장군이 혁명을 일으키던 1961년에 북한은 국민소득이 240달러, 필리핀은 800달러, 우리는 80달러였습니다. 북한보다 3분의 1이에요.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물론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뿌리를 닦아놓은 것이죠. 그 시장 경제는 처음에는 잘 못 됩니다. 옛날에 말이죠. 소련이 공산주의가 된 다음에 1917년에 1920년대 30년대는 소련이 너무 잘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방 사람들이 아 공산주의가 더 우수한 것보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망하잖아요. 처음에는 걔네들이 잘 떠요. 여러분 그 애들 때려서 시키면은 처음에 공부 성적 오릅니다. 근데 1등은 정말 엄마가 너 이제 너무 공부 많이 했는데 지금 자야지. 또 내일 공부해. 그런 애들이 1등 합니다. 밤 2시에 자려고 그러는데 아빠가 와서 임마 벌써 자면 어떡하니 임마. 네 친구들은 다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애는 3등이에요, 3등. 사회주의가 거기까지 가다가 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남한하고 지금 61년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3배 잘 살았는데 지금 남한이 25배 잘 삽니다. 그냥 나눠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다 증명이 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도 국민들이 못 알아들어서 우리 고 변호사님이라든가 구주화 변호사님 같이 이제 탁월하신 분들이 정말 쉽게 그냥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락토스 위원회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제가 며칠 전 지난주인가 이렇게 KBS 뉴스를 보니까 영국의 왕세자가 미국의 뭐 앱스타인 섬인가 가서 아동 섬 그 시기를 해가지고 체포가 돼가지고 모든 호칭을 다 박탈당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미국의 법원에 재판받으러 간다고 그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이 잡아가는 거예요. 야, 영국의 왕세자도 잡아가는데 우리나라에 그 여행 가는 거를 좋아하시는 그 시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한테 미국의 영주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관타나모라고 영주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구본철 후보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막 잡아가요. 잡아가는데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왜냐면 우리 후보님들 개인 신상에 대해 가지고 잘 모르시고 하니까 우리 고영일 후보님 어릴 때 어떻게 어디서 자랐는지 등등 제주도 고시입니다. 그 미국에도 고시 중에 유명한 변호사가 있어요. 고든착이라고. 고든착 변호사. 고시 아닙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학교는 어디 나왔으면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군대 생활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송상원 위원장님 보고 바지 좀 올리라고 허리띠 잘 하라는 이런 요청이 들어와서 살이 빠져서 그래요? 예. 요즘 열심히 우리 송상원 위원장이 그 다이어트를 하면서 장가 가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혼입니다. 먼저 채가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우리 저기 의자 좀 준비해주세요. 구본철은 오셨네. 질문을 받아서 잠깐 안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송상원 위원장님이 개인 신상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니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대선 고영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주도에는 3가지 성이 있습니다. 삼성열이라는 그 관광지가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3가지 성씨가 나온 굴이라는 뜻에서 삼성혈. 거기에서 고씨, 양씨, 부씨, 고을라, 부을라, 양을라 할아버지가 나왔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고을라 할아버지의 73대 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저 대선 고영일입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해녀시고요. 86세인데 꼬부랑 할머니신데 아직도 바닷가에 가서 잠수를 하십니다. 10m 이상 잠수를 하시는데 꼬부랑 할머니가 어떻게 그 해녀 일을 하십니까? 제가 물어보면 꼬부랑 할머니를 따라가 봤더니 물속에 들어가니까 인어로 변신을 하시다. 허리가 쫙 펴지시면서 저는 겨우 4m를 작사를 들고 들어가는데 어머니는 아직도 10m 잠수를 잠수복 입고 벨트 메고 잠수 벨트 메고 10m 속에 들어가서 소라도 잡고 전복도 잡고 그리고 가끔가다 다금바리도 잡아보시고 해녀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까지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순수하게 토종 제주고시로 이렇게 성장했고 아. 대학을 이제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학 거기는 이제 1학년 때부터 군사훈련을 받아야 된다. 전원이 ROTC로 되어 있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고 기상 나팔이 불리면 이제 일어나서 기상하고 일어나서 훈련하고 다시 이제 수업 받고 다시 저녁에는 또 점호하고 이런 생활을 4년 동안 하고 나서 이제 해군 장교로 갈 사람은 해군 장교를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선 일반적인 뭐 해운회사의 상선에서 항해사로 갈 사람은 뭐 상선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데 저는 해군 장교가 되는 길을 택해서 92년도에 해군 장교로 임관을 했습니다. 저 군번이 92-1 빵빵 3입니다. 3등으로 임관했어요. 그 해 임관한 장교 중에 3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관 성적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담당관한테 물어봤더니 잘생긴 순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92년도에 임관한 장교 중에는 세 번째로 잘생겼다고 이렇게 다들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왜냐면 한 번은 어떤 분이 이제 왜 여기 국민혁명당 부대표가 됐냐, 왜 인물 보고 이렇게 잘생겨서 그렇게 된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 200명 정도를 고소했어요. 나는 잘생긴 사람이 아니고 이 잘생겼다는 거예요. 어디 나와 있느냐? 창세기 1장 이제 31절에 보시면 일반 이제 동식물 다 만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서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 얘기는 뭐냐? 아담한테 힘이 좋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하와한테는 힘이 예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도 아담의 후손이니까 고울라는 아담이 낳은 거예요. 아담이 고울라를 낳고 고울라는 고영이를 낳고 그래서 저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태어났을 때 우리 어머니 얘기하면 힘이 좋았더라라고 근데 그냥 좋았더라고 그냥 잘생겼다고 하면 그 명예훼손이지. 그래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을 200명 고소해서 그 사람들 다 처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고 그냥 잘생겨서 뭐 국민혁명당 부대표가 됐다느니 대선 후보가 됐다니 이런 건 다 허위사실이에요. 힘이 잘생겨서 이제까지 왔고 군번도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생활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연평해전 여러분 영화 보셨습니까? 똑같은 함정 참수리 거기는 357 함정인데 저는 339 함정에서 이제 부정장으로 이제 예편을 거기서 근무하다가 예편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NLL을 넘어가서 어선을 구출하러 북한 해역까지도 갔다 왔습니다. 북한 갔다 온 사람이에요. 북한 해역에 가서 우리 어선을 구출하기 위해서 북한 함정하고 어선 뺏기 싸움까지 하고 우리 어선 구출하고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많은 대선 후보들이 안보 얘기를 하는데요. 군대도 안 갔다 왔으면서 안보를 얘기하는군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달고 나왔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저는 모르겠고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 갔다 오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안보 정책을 얘기하면서 병역법을 반드시 개정해서 저희들은 병역법 3조에서는 대한민국 남성만 의무 복무를 하고 있는데 개정해서 여성들을 병역 복무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건 정말 이거야말로 심각한 남녀 차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대체 복무도 허용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군대 가서 복무할 기회를 드리고 그래서 개정해서 남녀 누구나 병역에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노르웨이라는 나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성이 총리였고 국회의원 중에 40%가 여성인 나라에서 병역법을 개정해서 여성도
실질적으로 평등을 누려야 된다고 해서 여성들도 군대 가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여성들도 군대 가서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고 그리고 가산점도 다 동일하게 3점씩 드리고 더 복무하는 사람은 5점 드리고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힘이 좋았더라. 야, 힘이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잘못 들었습니다. 힘이 좋았다. 네, 우리 저 고영일 저 후보님이 그 미국의 그 북서대를 나오셨어요. 북서대 맞습니까?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라고요. 네. 거기에 법학 석사입니다. 예. 그리고 갑자기 미국 하니까 또 이제 미국에서 석사, 박사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저기 저쪽에 우리 이제 태평양 건너 저기 계시는 저 우리 구본철 어머니. 자, 이게 우리 후보님들은 대답하시기 전에 자기 관등 성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로 구본철. 한번 해보십시오. 종로 구본철. 종로의 기적 구본철입니다. 미국에서 뭘 공부하셨습니까? 자기 개인 소개하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는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 있잖아요. 그거 제가 이거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이 핸드폰이 어떻게 안테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차량으로 200km 이상 달리면 끊어지지 않고 이게 연결이 될까? 뭐 그거 특허를 가지고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그거를 제가 사인을 통해서 결정한 말하자면 대한민국 핸드폰 산업의 1등 공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두 번째는 저 앞에 미래에셋증권이 있는데 여기 이제 사이버 증권 1호입니다. 대한민국 1호. 정말로 저 위에 상관들이 다 반대했는데 저가 그 상관들을 다 무시하고 대표이사하고 짬짬이로 해서 저 미래에셋증권을 창업을 하고 박현주 그때 사장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대표이사를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밑에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제가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다른 지방으로 쫓겨났는데 그 쫓겨날 때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용경 씨인데 그 사람이 대표이사를 거꾸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사표 쓰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창조한국당의 국회의원으로 들어오고 그 양반은 비례대표로 들어오고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들어가서 원수를 갚았습니다. 인생 살면서 진짜 완전히 복합판이에요. 일 때도 있고 딸 때도 있는데 인생 정말 그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래서 저는 뭐 어떤 경우에 실패를 하거나 어려움이 닥쳐도 정말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고 이게 정치인 다 정치인이잖아요. 우리 정치인을 길러주시는 우리 친구 박사님. 정치인은 또 다른 특별한 아드레날린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젊어 보이고 또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나이는 웬만큼 먹긴 먹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사님하고 첫눈에 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고 제가
종로에 뭐 오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고, 저는 뭐 어떤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거라고 하는 것도 상상 안 합니다. 상상 안 하고요. 다만 어떤 일이 주어질까 궁금해는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이 옛사람은 진짜 헤어지고 새로운 우리 식구들이 다시 만나는 것이 신비하고 또 궁금하고 앞으로 어떻게 좋은 관계들이 엮여질까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또 하나는 제가 앞으로 이 후배님들이 좋은 그 국민혁명당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 안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그 역량을 통해서 이제 사회에서 얻었던 모든 혜택을 다시 사회에 피드백하는 그런 인프라로, 플랫폼으로 사용할 이 국민혁명당에 제가 그 고정의 씨앗이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뭐 욕심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이번에 종로에 이제 뛰게 될 텐데, 그래 되면 이러한 시작을 했으니까 좋은 결론을 좀 내고 싶고, 특별히 제가 얘기하니까 우리 박찬중 선배님이 야, 좀 그건 좀 심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국힘당을 저는 정치 쓰레기라고 얘기하고 민주당을 정치 도둑놈들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이 집단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왔고 탄핵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만들어 왔고, 더군다나 청년들이 미래가 어둡도록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와서 여러분들에게 퍼달라, 앞으로 잘하겠다, 그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한두 번 속아야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사람한테는 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저는 말을 열을 하면 실천을 100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래서 제가 앞장서고 우리 구조화 변호사, 그 다음에 고영일 후보가 어쨌든 삼각 편대가 될지 앞으로 사각 편대가 될지, 또 뒤에 든든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충건 박사님까지 계셔서 뭐 지식적으로나 지혜적으로나 전략적으로 국민혁명당이 이번에 누가 얘기했죠? 별을 한번 잡아볼 순간이 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혁명당이 진짜 300만이면 300만의 저력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 저희들은 뭐 아류 역할, 본드 역할을 하면서 300만이 아주 견고하게 이번에 정말 멋진 성공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정당의 출현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 정당을 통해서 이 사회가 변화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하나하나 실천될 수 있도록 이 중에 한 가지 이상만이라도 실현되도록 일당백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구본철 후보님 학교를 미국에서 어디 나오셨다고요? 네. 국가에서 이제 돈을 대주니까 하버드도 갈 수 있고 예일대도 갈 수 있었지만 그건 농담이고요. 대학교 때 고시 공부하느라고 학점이 개판이에요. 2.7이에요. 2.7.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놀고 먹은 거지. 그래서 또 국가에서 돈을 대주니까 비싼 학교는 갈 수는 없고, 뉴저지 공대에서 2년, 그 다음에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에서 4년, 이렇게 해서 6년간을 그야말로 제가 하나도 보잘것없는 제가 국가의 도움으로 제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87년부터 93년도 말까지 열심히 했고, 또 저는 뭐 이렇게 저 개인적인 뭐 어떤 것보다는 공명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고 해왔던 거고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받은 만큼은 저는 10배 이상 돌려드리고 싶고요. 제 인생 모토는 내 모자는 내가 쓴다. 또 하나는 저한테 한 사람이라도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가 돼서 제가 도와줄 수 있다면 그 청년들 중에 한 분 이상이 저 구본철 의원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그걸로 비석에도 새길 수 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자, 근데 저기 대청도 섬에서 태어나셨대요. 대청도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서울로 오셨다고 했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기술고시를 합격을 했대. 기술고시는 뭡니까? 그 4대 고시가 있죠. 행정고시, 사법고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외무고시, 기술고시. 기술 분야에서는 최고 어려운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당선이 됐어요. 합격했어. 근데 진짜로 책을 끼고 저는 잤거든요. 머리에 피고 잤는데 정말 밤에 일어나서 딱 눈에 들어오는 걸 딱 제가 마스터를 했어. 근데 그게 전공 과목 중에 60점을 차지하는 그 주제로 나왔어요. 우리 때에는 이렇게 도루마기로 해서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진짜로 옛날에 과거 보는 것처럼 쫙 폈어요. 그럼 쫙 이렇게 펼쳐지면 주제가 2개 아니면 3개예요. 그러니까 2개 완전히 논문식으로 쓰는 건데 60점짜리가 그 전날 본 것으로 해서 제가 이제 합격을 했고 저거를 본 백긴 또 제 친구가 같이 합격하는 대청도인데 저는 우리 고영일 후보님이 그걸 몰랐어요. 우리 서해안을 지배하는 지배자였는지 몰랐는데 저희 아버님은 나무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없는데 제 친구 부모님들은 배를 탔거든요. 10명 중에 5명은 납북됐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몇 주에 한 번씩 그 해군들이 와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그때 나눠주는 뭐 초콜릿이나 뭐 이런 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세상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비춰봤고 그 해군들이 이렇게 신호를 하면서 말이야 하고 멋진 그 해군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래서 그때 뭐 하여튼 그 해군 이제 장병들이 그 서해안을 지켜주는 그때는 뭐 장비가 형편없었으니까 툭하면 납치되고 툭하면 납치되고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가졌고요. 네. 예.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서초갑의 같은 구신데 구주와 후보님은 어떻게 같은 집안이신가요? 아니, 한자가 달라요. 아, 다릅니다. 예. 나는 같은 형제인 줄 알았는데. 그 구시 우리 당에서는 이제 구시 아니면은 이제 출마 못하는 건데. 저 구자분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뭐 정말 평범한 그런 가정에서 이남 중에 이제 차남으로 막내죠. 태어나서 자랐고요. 그 신설동 용두동에서 계속 자랐어요. 그래서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다 그 동네에서 나왔고 군대는 이제 육군 병장으로 단기 제대를 했고요. 제대한 후에 이제 저도 우리 기술 쪽에서 또 어려운 시험 변리사 시험이 또 있어요. 네, 그거를 시험을 봐서 어떻게 합격을 했고요. 그 후에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로스쿨을 다녀와서 변호사가 됐죠. 저는 뭐 변호사가 되리라고 자체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 변리사 공부할 때만 해도 그걸로 해서 쭉 살 생각을 했는데 어떤 경위로 또 법조인의 길을 가게 됐고 그리고 그 탄핵 정국 전에는 아예 뭐 정치에는 관심 자체도 없었던 전혀 누가 대통령 되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고 살았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는 실제로 그런 시대였던 거죠. 누가 대통령 되든 제 인생과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제 인생과 굉장한 관련성이 있는 그런 사회가 돼버려서, 당연히 저는 하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법조인의 양심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거죠. 아까 국민대회에 있는데 응천 스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있는 어르신들이, 저는 저 혼자 국민대회 가면 저 혼자 젊으니까 다들 뭐 잘한다 하시는데, 또 그러시니까 응천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 처음 들었어요. 머리와 가슴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제 말이 아니고요, 응천 스님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 자리까지 왔느냐, 누가 물어본다면은 나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었어요. 나한테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양심이 있고, 둘째는 용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죠. 사람으로서의 양심, 그리고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입니다. 법조인이 이 시대에 침묵하고 있는다면 그건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절대 양심이 없거나 아니면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둘 중에 하나 이상이 없는 경우고요. 저는 양심도 있고 용기도 있습니다. 제 목소리,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제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제 인생이 지금 목사님을 만나고 이 자리에 오면서 점점 더 기대가 되는 거죠, 스스로. 그 전과 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제가 뭐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지금 앞으로의 5년 후, 10년 후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예측하기가 힘든 그런 기대감이 지금 생겼습니다. 자, 서초갑 구주화 후보입니다. 서초갑 구주하고 저 옆에 계신 분이 종로 9번철이네. 서초갑 가가지고 9번철 왜 안 나왔냐 이러면 큰일 났네. 자, 박사님, 저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친미 반중 확실히 우리가 미국 편에 서면은 우리 이 나라 청년들 일자리가 좀 많이 생기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편에 줄을 서야 되는지 답을 말씀드리겠는데, 답은 미국 편이에요. 그 이유, 첫 번째, 법적으로 우린 미국 편입니다. 뭐냐면은 미국하고 동맹 맺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랑 싸우면 미국은 우리 편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고, 미국이 누구랑 싸우면 우리는 미국 편을 들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한미 방위조약이에요. 어떤 사람이 왜 북한하고만 하면 되지 중국이 싸우는데 왜 우리가 껴? 한미 방위조약에 우리의 그 범위가 있습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두 나라는 함께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한테 야, 여기 한반도로 오고 있는데 왜 우리가 자꾸 중국 문제에 너 나를 끼고 들어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으로 우린 미국 편이에요. 한미동맹을 관둔 다음에 고민할 수 있습니다. 야, 중국 편 쓸까 미국 편 쓸까? 그 고민은 동맹이 없어지면은,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미국 편, 미국도 우리가 누구랑 싸우면 우리 편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고, 우리는 미국이 누구랑 싸우면 미국 편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국가들이 선량하다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누구가 우리를 그래도 약한 나라지만은 존중해주는 나라예요. 무시하지 않고. 두 번째 이유, 그래서 우리는 미국 편입니다. 세 번째 이유, 이거는 아주 국제정치의 냉혹함입니다. 그래도 이게 그럼 할 수 없이 우리는 중국 편 해야 된다고 쓸 겁니다. 왜? 멀리 있는 약한 놈 편 든다고 죽으면 어떻게?
그게 이제 마지막인데 보니까 미국이 이길 것이 99.999%라.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편이에요. 그 세 가지 이유입니다. 법적인 약속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누가 이겨요? 그것도 간단하고 누구 편할 거에도 간단합니다. 뭐 옛날처럼 뭐 국제정치학 책이 없을 때는 고정이 헷갈리지만은 지금은 뭐 책도 많아요. 딱 보면은 누가 이기는지가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 같은 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이 시장의 나라입니다. 미국이 장사꾼의 나라예요. 미국 사람을 딜러라고 그럽니다. 딜러. 미국에 자동차 사러 가면 딜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제일 싸게 해주는 자동차들이 다 미제입니다. 써있기는 4천만 원 써있는데 3천만 원에도 살 수 있어요. 그 장사꾼의 나라입니다. 미국이. 그 자유주의, 자유경제의 나라, 시장경제의 나라.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컸거든요. 그래서 뭐 그리고 제일 편하잖아요. 우리는 미국 안 무서워. 여러분 미국 무섭습니까? 그러면 미국 편해야지. 그렇게 센 나라인데 우리가 안 무섭거든. 근데 소련은 보면 좀 무서워. 독일도 무서운 것 같고 중국은 뭐 그냥 기분 좀 그렇고. 바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거는 답이 다 나온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미국하고 잘 지내면은,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 사실은 좀 봐줬어요. 옛날에 우리가 물건을 미국한테 팔면은 미국이 다 사주고, 그리고 너 우리 것도 좀 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맨 앞에서 공산주의를 막아주거든. 미국이 그걸 고마워했습니다. 한국이 맨 앞에서 공산주의를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사는 걸 보고 너무 즐거운 거라 소련하고 미국의 싸움을 한국과 북한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한국이 이기니까 미국이 생각할 때 그게 지가 소련한테 이기는 거라. 그래서 미국은 야, 너 고생하니까 너 물건 우리한테 팔아. 내 거 안 사도 돼. 라고 쭉 해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이긴 다음에 그때 우리 거 좀 사줘가 IMF입니다. 여러분 IMF 97년에 미국이 말이죠.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야, 너네도 이제 잘 살잖아. 근데 니네 자동차 회사가 컴퓨터도 팔면 어떡하니? 무슨 얘기냐면은 대우가 리딩 엣지라는 컴퓨터를 미국에다 팔았습니다. 그때는 미국에 있었는데 대우가 어떻게 선전하는 줄 아세요? 이 컴퓨터는 자동차 회사가 뒤에서 미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IBM이 리딩 엣지한테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왜 밀리냐? 리딩 엣지는 손해보면은 자동차 회사가 대주거든, 돈을. 그러니까 미국이 야, 컴퓨터 회사는 컴퓨터만 팔아. 그게 구조조정을 우리가 당한 겁니다. IMF 때. 네. 근데 그 전까지는 미국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르는데 미국이 다 봐주고 길러줬다는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하고 잘 지내면 뭐 여러분들 다 친척들 다 미국 가 있잖아. 또 자발적으로 중국으로 일부러 자발적으로 살러간 사람 있어요? 중국으로 이민 가신 친척 있어요? 소련으로 이민 가신 친척 있어요? 일본으로 이민 가신 분 있어요? 일본, 중국, 러시아에 한국 세력이 많은데 옛날에 어려울 때 끌려가거나 할 수 없이 간 사람들입니다. 미국 동포들은 전부 다 자기 혼자 알아서 간 사람들이에요. 자발적으로.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느 쪽에 줄 서냐가 그냥 나오는 거지.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아는 종북 주사파가 그 집 딸은 미국에 유학을 보내더라고. 반미 운동 하시는 분이. 그래서 아니 그래 반미 운동을 하는데 왜 딸을 미국에 보냅니까? 중국으로 보내지 하니까 니 딸 같으면 중국 보내겠네. 야, 반미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석이도 지 딸 미국에서 유학 갔더만 돈을 왜 생각하는가 모르겠네. 나중에 이제 관타나모 가실 분들 많아지실 것 같아요. 저기 우리 저 고영이 보면 이제 미국이 중국 물건 연간 600조 원치 이렇게 사주면서 이게 중국을 키웠다고 지난번에 그 이충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저기 중국을 화끈하게 때려주면은 미국이 우리 물건 사주면은 또 우리도 미국 물건을 사주고 뭐 석유도 사주고 뭐 좀 그런 걸 빅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간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이
아까 600조라고 했는데 5천억 달러쯤 됩니다. 5천억 달러. 달러를 환산하면 한 612조 정도 될 겁니다. 610조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내용은 사실 미국하고 소련이 싸울 때 미국이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중국을 키워준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패권 전쟁을 미국과 소련이 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이 전 세계의 패권을 자기가 잡겠다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 현재 국제 질서인데, 국제 상황인데, 그런데 대한민국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미국 편을 들지 않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겁니다. 중간에 서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편에 있고 경제는 중국에 서야 된다. 왜? 경제적으로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중국에 미운 털이 박힌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안보를 전부 다 우리가 이익을 받으면서 중국 키워주는 역할을 계속하면 우리가 미국한테 미운 털이 박힐까요? 안 박힐까요?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물건을 미국에서 계속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는 거예요. 안 사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 정리하려면 미국이 중국과 패권 전쟁을 하는 이 싸움에서 누구 편을요? 미국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정확하게 미국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 예컨대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 지금 미국 편에 서서 자유의 항행 작전이라든가 중국 해군을 견제하는 그 정책에 대한민국이 나서지 않고 있는 거예요. 쿼드라든가 아니면 뭐 오커스 동맹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민국 꼼짝을 안 하니까 미국이 호주도 끌어들이고 일본도 끌어들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입장만 미국이 대중 압박하는 동세 정책에 참여를 한다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군을 해군이라든가 육군력, 공군력을 거기에 보내주면 미국 입장에서는 아까 이충근 박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중국의 태평양으로 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최전방 방파제 역할을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오는 것이 있다. 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오는 것은 뭐예요?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미국에 5천억 달러의 수출을 했던 거를 그 내용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고 그걸 달라고 미국에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방파제 역할을 우리가 하는데 너는 그럼 중국에서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그 왔던 수입 그 금액을 수입했던 그 모든 거를 대한민국에 넘겨라라고 요구했을 때 미국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네, 들어주는 이유는 우리는 패권 전쟁 중국처럼 안 한다. 새로운 패권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일어나는 것을 이 극동 지역에서 대한민국이 막아주고 그리고 중국과 패권 전쟁을 하면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을 때 무기는 우리는 어디서 사줘요? 미국에서. 미국의 좋은 무기들을 대한민국이 대신 다 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꽝 먹고 알 먹고 또랑치고 가지 잡고 이게 대한민국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역할 중공이 이제까지 미국에서 수출했던 그 모든 혜택들을 대한민국에 가져오게 되면 대한민국 기업도 살고 그다음 기업들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우리 청년들 나중에 대학 가지 않아도 될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사람들 너무 필요한 거예요. 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기업들에서 데려가 버리겠다고 하고 대학 간 청년들은 4학년 될 때 1학기 때 이미 빨리 졸업시키라고 기업에서는 아니 4학년 2학기 뭐하냐 시험 칠 필요 없다고 빨리 그냥 오라고 입도 선매 이미 다 취업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청년 시기를 이미 직장 다 정해주고 여러 기업들이 부르는 걸 그중에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사실 저는 해양대학 다닐 때
그런 선택을 받아봤어요. 4학년 졸업할 때 한진해운, SK해운, 그 다음에 그 GS 칼텍스, 그 다음에 뭐 STX, 펜오션 이런 데서 와서 입도 선배를 한 거예요. 우리 회사 오라고. 부페 데리고 와서. 그 중에 하나 선택하고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고 고등학교 3학년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오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국 편에 한미 동맹 편에 굳건히 서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혁명당이 집권해야 됩니다. 맞아요. 국민혁명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그 이충원 박사님께서 외교안보 총괄 사령관이 되시잖아요. 제가 우리 고 대표님이 말씀드린데 데이터 하나만 더 드릴게요. 우리 지난 10월 말에 우리나라 큰 연구소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나라가 어디냐 그랬더니 국민의 거의 80%가 미국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안미 경중은 안보는 미국이지만 경제는 중국이야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 얘기를 내가 딱 10년 됐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그런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여기 이제 미국의 상공회의소 소장이 그때 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그때 교수들 앉아있고 학생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국에다가 1년에 파는 게 100이죠. 미국에는 40을 팔고 맞습니다. 중국에다 100을 팔았는데 미국에는 40을 파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중국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러시죠. 우리는 그렇죠 하고 대답을 했는데 그 미국 상공회의소 소장이 여러분들이 중국에 판 100 중에서 70 내지 80의 종점이 미국이라는 사실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그때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무역학 박사인 후배한테 전화 걸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냐 그랬더니 통계는 그렇게 잡히는 겁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냥 쉽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요게 우리 한국제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국 상표가 붙어 있어요. 뭐 삼성이라고 칩시다. 이게 미국에서 팔리는데 이걸 우리가 미국에 팔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이거를 미국에서 우리가 팔 적이 없고 이거의 부속을 중국에다 판 거예요. 그럼 중국이 그걸 조립을 해. 그래서 미국에다 팔아서 미국이 갖고 있는 이 상표는 우리가 중국으로 판 거라. 미국으로 판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판 것에 70 내지 80%의 종점이 미국인 걸 아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를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어 팔면 되지. 우리가 이걸 직접 만들어 팔면은 다른 나라 물건하고 싸움할 수가 없어요.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미국에서 10만 원은 못 팔아. 15만 원 받아야 돼. 그러면 일제한테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중국으로 파는 겁니다. 지금도 그 통계가 많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우리 아까 저기서 잠깐 얘기했는데 중국이 1년에 자동차를 3천만 대를 만듭니다. 미국이 1,000만 대, 일본이 1,000만 대. 그런데 중국이 그러면 세계에서 1등이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중국은 자동차 생산국이 아니다. 자동차 생산국은 세계의 4나라예요. 미국, 일본, 독일, 한국. 무슨 소린데? 엔진 만드는 나라. 중국은 그거를 조립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중국은 자동차 조립국, 한국, 일본, 미국, 독일은 자동차 생산국. 그래서 그 통계를 알아야지.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알고 미국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어디 가서 싸울 때 우리가 모든 근거가 다 있어요. 중국이 제일 중요해. 안미 경쟁 그건 이래서 틀린 거야 라고 즉박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이 안 사면은 중국이 우리 걸 안 사가. 우리 거 만들어서 지네들도 만들어서 팔고 중국은 조금 돈 버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중국으로 부속품 팔면 중국이 조립해서 미국 파는 거고 그래서 중국이 자동차도 3천만 대 팔고 그러는 겁니다. 그 내용을 내가 추가를 했어요. 예.
야, 우리가 오늘 뭐 새로운 거 얻었습니다. 미국하고 확실하게 잘 지내면은 미국한테 야 우리 물건 확실히 사. 그리고 우리가 중국 화끈하게 막아줄게. 그리고 미제 무기 많이 사고 미국산 기름도 많이 사고 이렇게 빅딜을 하면 되겠네요. 예. 그 조금 전에 우리나라 인건비가 이제 높다, 이제 물가가 비싸서 공장을 하기 어렵다 그랬는데 그 우리 저 종로 9번철 후보님네 자꾸 헷갈리네. 서초가 9번철 후보님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데 절대로 아니네. 서초 가서 저 9번철 후보님 찾으면 안 되고 구주하고 종로 9번철, 종로 9번철, 서초 구주하 같은 굿이라고 해서 섞으면 안 돼요. 예. 하나님과 자, 함께. 이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됐다. 그러니까 구주화가 하나님과 함께, 구주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아, 구주화가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네. 예. 누가 지어주셨는지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우리 종로 9번철 후보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고영일 후보가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세금으로부터 자유해가지고 종교인가세 폐지하겠다, 종부세 폐지하겠다, 상속세 폐지하겠다, 정여세 폐지하겠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폐지하겠다, 그리고 그 술, 담배, 가스, 기름값 이런 물가 안에 들어가 있는 이중과세 완전히 폐지해가지고 물가를 확 낮춰버리면은 중국의 기업들이 탈중국하는 기업들이 한국에 많이 올 거다. 그러면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공약을 했는데 종로 9번철 후보님께서는 혹시 국회에 들어가시면 이 공약을 다 실천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종로구의 공약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1번, 2번, 3번, 4번은 이거는 뭐 의무 강제 사항입니다. 당연히 대선 후보가 정한 거기 때문에 지역구 후보들은 당연히 따라야 되고 수용해야 됩니다. 종로구에서는 만일에 뭐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정치에 우리가 입문하는 기회를 갖게 되면 저를 어떻게 실천할 건가는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하나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 포인트입니다. 저게 바로 왜냐하면 과연 세금을 많이 걷어서 동등하게 나눠주는 것이 일자리를 통해서 각 개인이 행복할 거냐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적게 걷어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재벌들 몇 개를 만들어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걸 낮게 10개 나눠주면서 사람들의 그 어떤 평등한 만족감을 채워서 그걸 통해서 행복감을 느낄 거냐, 이게 이제 사회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의 선택 갈림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뭐 국가 설립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주장했고 우리가 사회주류 세력이고 또 앞으로 그 갈 길이 본류다라고 우리가 믿는 한 우리가 아무리 뭐 떨거지들이 붙잡고 난리를 쳐도 갈 길은 우리가 가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국민혁명당은 저는 자유민주주의 보수의 본산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힘이 이미 중좌 쪽으로 이동한 상태예요. 근데 중좌든 또는 뭐 보수든 우파든 오른쪽이든 그 나라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어느 지평선을 철학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병이 무엇이고 그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라고 봤을 때 전문가들이 이거는 보수고 보수적 가치고 우파적 가치야, 이거는 좌파적이고 진보적 가치야 라고 나눈다면 만일에 1번부터 10가지 방법이 있다면
아마도 제가 생각해 1번서부터 8번까지는 전문가들이 이거는 보수적이고 진보적 우파적 가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 대한민국의 실정이라는 거죠.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1번이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대한민국은 덕지덕지 규제와 그 다음에 세금, 이제 향후 2056년도면 국민연금이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30대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연금을 받으면 그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내는 세금이 다른 거는 지금과 같이 내고도 국민연금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노후를 위해서 최대 30%까지 내야 돼요. 걷어서 그에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을 대줘야 돼. 이거는 사회 구성 자체가 국가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세부담률이 17% 정도 이상 되는데 여기다 30% 넣으면은 유럽보다도 더 높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나 온전한 시장 경제를 정말로 실천해 왔느냐? 그 안에 세금에 관한 문제도 들어갑니다. 저는 건국서부터 지금까지 이념적으로는 솔직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외쳤지만 정말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고 하는 온전한 가치를 실천한 적은 저는 없다. IMF에서 조금 맛보기로 했긴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도입한 거고 우리의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맞도록 체제화하고 제도화하지는 않았다라고 자신하기 때문에 그 정말로 대한민국은 이제는 과거의 성장에 필요했던 제도나 정책들은 다 없애도 된다. 그게 혁명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그 조치에 누군가가 정치적 주체가 필요한데 그게 국민혁명당이라는 거죠. 일단은 다 리셋 시킨 다음에 성장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들 그 다음에 복지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들이 저는 새롭게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정치적 파워가 지금처럼 허약해서는 안 돼요. 국민의힘에 누가 되든 윤석열이 되든 안철수가 되든 그야말로 저는 과도기적 지도자나 또는 정치체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듯이 제2단계 혁명이 필요한데 그때는 확실한 자유주의자, 자유민주주의자들의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에서 교육을 받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정치 일선에 나와서 이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바꿔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너무 무거워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1번이 저는 세금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호철 혹시 최근에 통신감청 이런 거 당하신 적 있습니까? 네. 그 말씀 좀 해줘요. 예. 제가 작년도 6월서부터 정말로 문재인을 내국노라고 생각하고 문재인을 어떻게든지 알고지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발 조치해서 1단계로 148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갔습니다. 5월 11일 날 나오는 순간에 제1호로 고발을 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갑니다. 저한테 뭘 여쭙죠? 통신감청.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가 5군데에서 통신감청이 됐어요. 공수처,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경찰청 2군데 이렇게 5군데가 통신감청이 일어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유명인사하게 되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시간이 이제 좀 많이 됐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2040년도까지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질문 한 2분만 받고 이번 주는 하고 다음 주 또 2시에 또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예, 질문. 예, 고영일 후보님 태권도 원래 선수를 꿈꾸셨다고 하셨는데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보다 발차기 잘하시는 고영일 후보님 선수였는데 국가혁명당에서
발차기 잘하네. 후보님보다. 가지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뭘 좀. 뭐 지금도 저는 뭐 발차기 하는데 저는 지장 없는 상태의 몸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허경영 후보의 발차기와 제 발차기의 차이점은 허경영 후보의 특기는 공중부양입니다. 저는 공중부양이 아니라 공중에 떠서 발로 차는 거.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 제주도 대표로 선발될 정도로 이제 중학교 때까지. 근데 이제 중간에 관절염 걸리면서 정체전도 못 나가고 부랴부랴 이제 이 바꾸면서 이제 저는 이제 선수 생활을 그만뒀는데 그래서 저는 싸움을 못합니다. 싸움 같은 거 도시의 선량한 시민같이 생겼잖아요. 싸움 같은 거 그런 거 전혀 안 하고요. 그냥 왜냐하면 싸움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누워 있더라고. 싸우자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했는데 5분 지나면 다 그냥 누워 있어요. 그래서 싸움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싸움을 못 하는 사람이 됐었는데 지금은 법률가가 됐잖아요. 사법시험을 통해서 법조인이 됐는데 법보다 주먹이 앞서면 안 되는 거니까 이제는 이제 법으로 싸우는 사람이 돼서 이제야 비로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됐고 허경영 씨와 제가 뭐 싸움을 하면 저는 법률로 싸우는 사람. 법률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법으로 그리고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이 땅 가운데 입법하고 집행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만드는 게 저희 비전입니다. 네, 또 저기 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어요? 잠깐만. 네. 아까 우리 고영일 후보님의 그 이제 대답 관련해서 제가 박찬종 대선배님으로부터 오다받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저는 뭐 정치는 숨기는 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개하니까 오다를 받았는데 이게 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제 체격이나 이런 걸 또 우락부락한 걸 보고 박찬종 이제 대선배님이 저한테 야 구현 야 어떻게 네 정치한다면서 저 이재명 저런 인간을 그냥 두냐 이거예요. 저기에서 완전히 그냥 한번 엎어치기를 한번 해라 이거예요. 완전히 저 길가에만 유세하면 가서 한번 진짜 한번 옆차기 발차기로 한번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하라 그러면 또 하는 사람이거든요. 궁금해하다가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건 제 전문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김두한의 모자는 쓰고 다니니까 김두한이가 했던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똥바가지는 내가 한번 쓰고 자, 그럼 이제 즐거우셨습니까? 네. 이게 이제 국민혁명당이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벤처 정당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자리를 잡으려면은 조금 이제 시간이 이제 걸리는데 어쨌든 간에 국민혁명당의 청년들 관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다 청년입니다. 자, 이게 오늘 이렇게 모여가지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2040년까지 매주 해야 되니까 다음 주 2시 이 자리니까 다음에 자제분들 좀 이렇게 보내시고 주변 분들한테 오늘 들은 이야기들 좀 이야기하시고 서초갑의 구주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구주와 그리고 저기 종로의 구본철 이분들이 국회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 세금이 다 없어진다. 종부세 없어지고 종교인 과세 없어지고 그럼 스님들 좋아하는데 여기 절도 있는데 스님들 종교인 과세 없어지고 종부세 폐지, 상속세 폐지, 증여세 폐지, 양도세 폐지, 법인세 19%, 개인소득세 20%, 일자리 막 넘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전화 다 돌리십시오. 그래가지고 하여튼 저 두 분이 국회에 들어가시면은
뭐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이 투표권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간에 뭐 저기 오늘 다 장기간 고생하셨습니다. 예. 많은 분들 오늘 여기 사진도 좀 찍으시고요. 오늘 저 촬영도 좀 하시고 오늘 뭐 다들 즐거운 시간 가지셨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여기 오신 분